이게 클라우드에도 녹화가 되는데, 일단은, 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제 노트북에도 녹화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움직임을 어떻게 배우는지 왜 알아야 되냐? 이 책의 제목이죠.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우리의 무기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움직임을 왜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답변에 대한 왜죠? 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형태로 그냥 뭐 코어 근육이 좋아지면 허리가 안 아파요. 뭐 몸에 근육이 많아야 건강하고 체력도 좋아집니다. 몸에 근육이 많아야 뭐 아픈 데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보통 그렇게들 다 근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지도하고 계실 텐데. 근데 애석하게도 근육만 기르면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지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칼 느웰의 운동제어 3요소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또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어,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효과적인 움직임을 가졌다면, 그것이 만들어졌다면 무엇이 좋냐? 신체 회복 능력이 향상됩니다. 움직임의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 자체는 어, 조금 이걸 해석을 한다면 적은 에너지로 같은 퍼포먼스를 수행해낼 수 있죠. 예를 들면 마라토너가 10km를 프로 마라토너가 10km를 60분 안에 60분에 딱 1시간에 뛰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평균 심박수가 120도 안 나올 거예요. 120, 뭐 많이 나와봐야 120 나오려나? 110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우리는 산책하는 수준으로 나와요. 근데 한 번도 뛰어보지 않고 운동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단 10km를 1시간 안에 뛰기도 힘들고요. 설사 그게 된다 가정해도 평균 심박수는 150, 160 이상을 나타낼 겁니다. 그럼 둘의 차이가 벌써 굉장히 크죠. 에너지의 효율성만 해도, 그리고 심박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운동 강도만 해도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움직임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 효과적인 움직임을 가진 사람이 더 빨리 뛰거나 더 강하게 움직이고 혹은 뭐 무게를 더 많이 들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움직임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관절들이나 근육들의 부담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떨어지고요. 신체 회복 능력도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어떻게 배우는지는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책에서 말하는 그, 제가 여기 주어를 뺐는데, 인간은 어떻게 움직임을 배우는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움직임을 습득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움직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를 이 책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의 항목들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한 그 마인드맵으로. 어, 제가 여기 우리의 무기라고 했는데, 이거 전에 펠덴크라이스 강의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건데, 움직임의 효과를 해석해주는 업종은 많아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치료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스쿼트를 하면 뭐 둔부와 대퇴부의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 이 근육들의 운동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움직임의 효과, 그것들을 보통 근육이나 관절들의 효과들로 많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뭐 심폐나 특정한 어떤 요소들로 그것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움직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움직임의 효율성이 높게 가르칠 수 있는 업종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더 편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멀리 뛸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 때는 저렇게 하세요. 이거 어찌 보면 어떤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 책에 기반이 되는 운동 행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으면 그것이 과학적인 원리가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직업이 우리예요. 그게 우리와
제가 이렇게 지금 비유했지만 의사 선생님이나 치료사 선생님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퍼스널 트레이닝 1대1 PT, 그러니까 보디빌딩 레슨과 우리랑 다른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디빌딩 레슨과 퍼스널 트레이닝의 다른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퍼스널 트레이닝은 필라테스를 주로 무기로 해도 상관없고요. 뭐 요가를 주 무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퍼스널이란 말은 그 사람에 맞춰서 운동이 선택되고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코치가 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폭넓은 지식과 다양하게 많은 움직임들을 행해 본 사람이어야만 이것이 이런 예를 들어 필라테스가 이렇게 썼을 때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되겠다. 이 동작들은 큰 무기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필라테스 동작보다는 이 사람은 뛰는 걸 알려주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잠깐 이야기가 뭐 다른 데로 빠졌는데 보통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어,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치료사 선생님들과 제가 전공한 운동 재활이나 이런 분야들의 좀 경계선이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나 치료 선생님들처럼 재활에서 특히 특정 근육들의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움직임보다 특정 근육들의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두죠. 아니면 특정 관절의 뭐 가동 범위라든지 특정 관절들을 스페셜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아, 그것들을 이제 뭐 비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나 특정 관절들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도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더 많이 만나고, 그런 분들이 보통 만성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잘 자리를 잡으면 의사, 치료사 선생님들한테 치료를 잘 받고 그것은 이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일상생활이 약간 불편하거나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거나. 그래서 또 좀 더 퀄리티 높은 움직임을 가지고 싶을 때 저희를 만나는 겁니다. 저희를 만나서 저희는 특정 관절의 문제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사람의 움직임을 좀 더 다양하게, 더 다양한 변동성을 이 사람이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의사나 치료 선생님들이 우리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라고 놓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의사 선생님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덜 해도 되고요. 지금 막 안 그래도 요즘 시국이 난리인데 의사가 점점 더 없어지고, 그래서 정원 수를 갑자기 늘리려고 퀄리티는 점점 낮아지고, 뭐 이런저런 난리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아픈 사람이 적어지면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들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연구 보조비가 또 지원비가 또 따로 나오죠. 그러면 실제 연봉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사실 연봉을 좀 적게 받더라도 내가 환자 덜 보고 일 좀 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활동들 하면서 의료 기술은 점점 점점 더 발전될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뭐 정원, 충원이나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아파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만나야 될 때, 뭐 응급실 뺑뺑이니 뭐니 환자가 너무 많은데 의사는 없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질병, 현대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사실 치료는 그 현재 상태만, 그러니까 특정 부위, 아픈 부위만을 치료하지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대체로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업과 어찌 보면 이렇게 공생관계고, 굉장히 서로 함께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관계예요.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문화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일단 아픈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도 없고요. 그럼 아파서 운동을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운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약 먹으면 되고 뭐 치료해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러면 생활 스포츠 자체의 참여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한테 기회는 점점 점점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움직이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뛸 수 있게 더 많은 스포츠들을 더 다양한 움직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기가 잠깐 딴 데로 빠졌는데 포커스는 이거였죠. 근육만 기르면 알아서 되는 사람은 몇 없다고. 그게 이 칼 루엘의 운동 제어 3요소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건 뒤쪽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할게요. 인디비주얼은 개인이고요. 태스크는 과제입니다. environment는 환경이죠. 과제와 환경과 개인의 이 세 가지 교집합을 통해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움직임은 뇌로부터 마치 우리 몸이 CPU가 CPU처럼 컴퓨터처럼 뇌로부터 명령을 하달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과제, 나에게 지금 적용된 환경, 그리고 내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매번 움직임이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담았으니까 그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었던 효과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은가? 신체 회복 능력 향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즘 저는 이것에 포커스를 엄청 두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효과적인 움직임이면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복 능력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운동도 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을 할 때는 뭔가 성장하지 않죠.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몸의 많은 조직들은 데미지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운동한 이후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운동보다 회복이 항상 더 높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잘 되더라도 크게 몸이 아픈 곳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 능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 보통 심폐 능력으로 확인합니다. 근데 심폐 능력을 이렇게 가스 분석기를 차고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최대산소 섭취량을 그런 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어, 제가 이 강의에는 지금 넣지 않았는데 보통 12분 테스트나 아니면 1.6마일 걷기나 이런 걸로 최대산소 섭취량을 어, 대신 테스트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심폐능력이 말하는 것이 최대산소 섭취량이 말하는 것이 산소가 얼마만큼 내 온몸 곳곳에 잘 전달이 되는지 얼마나 그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의 질과 탄성이 좋은지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이 결국 회복을 담당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현대인 질병, 만성 통증, 만성 질병, 질환들이 보통 최대 탄소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습니다. 왜냐면 회복이 잘 돼요. 만성 통증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잠을 못 자면 막 안 아프던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뒷목 엄청 뻐근하고 두통 생기고 그렇죠. 컨디션이 떨어지면 그거랑 똑같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증상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뛰는 것이 요즘 뭐 다른 다양한 이유에서 유행이 굉장히 많이 됐지만 인체로 놓고 봤을 때 이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재활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서 더 그럴 수 있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면 이 최대 산소 섭취량만 좋아도 만성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관절이나 특정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될 때는 당연히 보편적인 재활 트레이닝 방법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통증 정도나 움직임의 퀄리티, 통증 정도가 뭐 5 이상이에요. NRS 기준으로 0에서 10 중에 5 이상, 그럼 통증이 굉장히 있고 병원을 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죠. 그랬다가 그런 국소부위 활성화 운동을 통해서 2, 3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럼 일상생활에선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아픈 느낌은 있다. 그럼 그럴 때 예전 같았으면 저의 경우 예전 같았으면 다른 뭐 이렇게
트레이닝으로 그 해당 관절, 해당 근육들에 다 포커스를 더 두면서 다른 스텝들로 막 이렇게 나아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회복이 잘 될 수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 심폐 능력이 좋아질 수 있으면서 움직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게도 괜찮아져요.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들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다시 아픈 부위가 다시 아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두루뭉술한 트레이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3 이하 정도의 통증은 사실 두루뭉술한 통증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루뭉술한 트레이닝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제가 제 맘대로 인트로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결국 효과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움직임을 배우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움직임을 어떻게 배우는지 알았으면 효과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그 밑줄을 그어놨는데 챕터 이 6까지 6까지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챕터 7, 7부터는 어떻게 이런 트레이닝을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트레이닝에 어떻게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쭉쭉쭉 해서 챕터 15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이거를 완독하고 싶지만 완독은 너무 힘들다. 좀 어렵다. 읽다 보니까 자꾸 안 읽게 된다. 그래도 챕터 6까지는 좀 참고 읽어보시고요. 챕터 6까지 참았으면, 6까지 참았으면 8까지는 한번 가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나머지 뒤쪽들은 앞에 나오는 것들과 중복되는 내용도 꽤 많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다른 이론들, 그리고 논문들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8, 챕터 8까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반 정도까지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처음에 다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루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이렇게 챕터 1, 3, 5, 6, 그리고 챕터 8, 뭐 이렇게 11, 14 이런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할 겁니다. 얘네들은 제가 슬라이드 몇 개를 준비했어요. 화살표 있는 것들을. 그리고 챕터마다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좀 달아놨는데 이건 제가 쓴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이 키워드를 이렇게 뭐 적어두거나 아니면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이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좀 풀어나가려고 하시면 기억에도 좀 오래 남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올바른 동작이라는 미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챕터 1에 나오는 내용이 마지막 챕터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걸 바로 볼게요.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번스타인이라는 이 러시아 사람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뭐 하여튼 1900년대 초반에 했던 실험인데 숙련된 대장장이의 망치질과 숙련되지 않은 대장장이의 망치질에 이 궤적을 비유했어요. 비유했더니 이 궤적이 숙련된 이 대장장이의 망치질이 훨씬 궤적이 이게 균등하고 같을 줄 알았지만 지금 뭐 보는 것처럼 궤적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대장장이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어요. 다만 숙련된 대장장이는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궤적을 그려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대장장이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좀 적었고요. 이게 바로 단 하나의 올바른 동작이라는 미신이에요. 숙련됐으면 뭔가 계속 똑같은 게 방법과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들 운동에서도 움직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현장에서 이렇게 놓고 볼 만한 것들이 크게 없는데요. 책에 나온 걸 비유하면은 이 나달도 내가 하는 스윙은 매번 다르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스트로크는 모두 다르다. 수만 번을 해도 이 첫 번째와 만 번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기체와 그 과제와 환경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요소의 결합에 따라서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매일 바뀌죠. 내 컨디션이 항상 그날마다 다르죠.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고. 주어지는 과제가 매번 다릅니다.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도 모르고요. 어느 높이로 올지도 모르고 어느 세기로 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매번 연습했던 내 홈코트에서 연습하는 것과 어디 원정을 떠나서 연습하는 것과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회에 많은 관중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과 해가 있고 조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 엄청 크죠. 이 모든 작은 요소들이 결합돼서 움직임은 나오기 때문에 스트로크는 다릅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연구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동작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목표물을 더 다양하게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변동성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변동성과 적응이. 다양한 변동성에 적응이 잘 되어 있으면 숙련된 대장장이처럼 목표물의 망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자, 왔다 갔다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번스타인의 대장장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네, 세 번째 챕터예요. 인간의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몸 기업이 아까 설명드렸던 인간의 몸도 뭔가 뇌가 다 명령을 하고 이렇게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관점이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맞아요. 근데 또 대체적인 또 다른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이 정보 처리 이론보다 자기 조직화 이 패턴이 움직임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것에 좀 일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보 처리 이론처럼 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뇌 트레이닝, 요즘 뭐 되게 유행하는 뉴로 트레이닝, 책에도 나옵니다. 책에는 브레인 트레이닝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것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저랑 똑같아요. 그럼 뇌만 좋아지면은 모든 움직임들이 사실 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뭐 힘이 세질 수는 없겠지만 아프던 데가 전부 다 안 아파야 되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저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뇌가 좋으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빨리빨리 전달이 돼서 뭐 팔로만 예를 들어 뭐 팔로만 뭐 암컬이나 이런 것들은 하기는 좀 힘들어져도 이걸 반동을 쓰거나 예를 들면 뭐 데드리프트를 쓰거나 이럴 때는 근육 동원을 훨씬 더 뇌가 컨트롤을 다 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나요? 뛰는 것도 훨씬 더 잘 뛰어야 되지 않나요? 더 빨리 뛸 수도 있고 더 멀리 뛸 수도 있고 더 높이 뛸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나게 뛰어나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질문하면 굉장히 그 좀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이 뇌를 트레이닝해서 이점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그, 음, 뭐더 할 수 있지만 책의 내용과 좀 벗어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책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비유했어요. 어, 운동선수인데 배구 선수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운동은 하지 않고 뭐 이럴 때 이런 특정한 순간에 어느 쪽으로 공을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만 눈으로 따라가면서 트레이닝 한 거예요. 브레인 트레이닝만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경기로 전이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연구 말고도 브레인 트레이닝만 따로 했을 때 이것이 경기력과 혹은 신체 능력에 전이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크게 없다라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같이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훈련을 할 수 없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뭐, 특정 부위에 정말 뇌 쪽에 손상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로 따지면은 운동하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래도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 신체는 사용하지 않고
그럼 눈으로 한다거나 어떠한 내 인지 능력과 지각과 인지 능력을 토대로 하는 트레이닝을 이제 뭐 보강 운동으로 같이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 이렇게 생각이 들게 트레이닝이 좀 이뤄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정보 처리 이론처럼 뇌에서 모든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조금 어폐가 많죠. 허술한 부분이 많은데 자기 조직화 패턴으로는 이 허술한 부분들이 좀 답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칼 누엘의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 운동 제어 3요소를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디비주얼은 개인, 태스크는 과제, 인바이로먼트는 환경 이 세 가지의 교집합, 합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건 챕터 4에 나와 있는 브라질 아이들이 하는 노래거든요. 파이라다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브라질 축구 강국이죠. 엄청난 축구 강국인데 유럽처럼 영국보다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을 훨씬 많이 했잖아요. 네, 영국이나 뭐 유럽권들처럼 막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막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축구를 가르치지 않죠. 그만큼의 강대국,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스포츠 자본력도 좀 떨어질 거고요. 시장 규모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브라질 축구 리그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어, 그런 최첨단 장비 없이도 브라질이 축구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파이라다라는 게임이에요. 보면 골대도 없어요. 그냥 공 하나 있죠. 맨발로 합니다. 골대를 자기네들이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 작은 아이와 큰 아이들이 막 섞여 있어요. 경기장의 크기가 제한되고요. 나보다 신체가, 나이 차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성인이어도 뭐 이렇게 날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릴 때는 두세 살만 많아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나보다 작은 사람을 상대하는 법, 나보다 크고 힘이 강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최첨단 뭐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이때는 이런 걸 트레이닝 시키고 저 때는 저런 걸 트레이닝 시키고 마치 뭔가 하나의 명령 체계 CPU가 존재해서 그 명령이 쭉쭉쭉쭉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제약들을 통해서 전체 축구라는 것을 하는데 그런 제약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막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진짜 유럽에서 할 때 유럽 친구들은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죠. 정말 거의 비슷한 축구장에서 골대 사이즈나 경기장 크기는 작겠지만 근데 여기 브라질 아이들이 하는 파이라다보다는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동급생들끼리 축구를 많이 하죠. 동급생들 중에서도 키나 뭐 체중이나의 편차는 있겠지만 파이라다 놀이를 할 때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이 환경에서도 지금 이 움직임을 수행해내야 하는 과제도 엄청나게 더 다양하고 변동성이 많은 제약들이 존재하겠죠. 이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이 창발되어서 나올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움직임들의 변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더 이제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챕터 어디 갔어? 5.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칼 누엘의 운동 제어 3요소를 이 챕터 5에 나오는 깁슨의 어포던스, 지각과 동작이 커플링 되는 것으로도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이렇게 개인, 과제, 환경의 조합에 따라서 움직임이 창발된다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논문 그대로고요. 아래 제목이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주차가 거듭될수록 배가 나오죠. 그래서 40주차를 다 추적 관찰을 한 연구인데요. 이렇게 천장과 틈, 여러 가지의 환경 제약을 두고요.
배가 그렇게 많이 부르기 전에 이것을 통과할 수 있겠냐, 없겠냐를 물어봅니다. 통과할 수 있다. 근데 배가 많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통과할 수 있어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요. 그렇게 지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에스컬레이터 계단이 이렇게 같이 있는 곳들이 많죠. 이렇게 굉장히 높이가 높으면.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체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걸어 올라가지면 운동도 되고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에요. 무릎이 편찮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잘 쳐다보지도 않고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만약에 뇌에서 운동을 뭔가 이렇게 명령을 해서 움직임이 일어난다 라고 했으면 보고 느끼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걸 봤으니까 똑같이 느껴야 돼요. 저랑 7, 80대 어르신이랑 저 계단을 보면 다르게 생각하죠. 그리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죠. 저라면 계단으로 갔겠죠. 근데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아유 저 계단이 너무 많네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시는 거죠. 그게 어퍼던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내가 보고 느낀 것, 지각과 동작, 움직임이 항상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퍼던스, 깁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어퍼던스의 뜻이 행동을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배가 더 많이 나오면 똑같은 문틈이어도 배가 적게 나왔을 때보다는 못 지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캐틀벨이나 그 역도 동작, 바벨, 뭐 클린, 스네치, 캐틀벨, 스네치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에 캐틀벨이나 바벨 동작들, 뭐 클럽벨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하면 텐션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 몸과 이 도구와의 텐션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서 자꾸 도구를 멀리 보내요, 내 몸에. 질량 중심에 가깝게 놔야지만 효율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데 이걸 멀리 보냅니다. 그럴 때 코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저도 그렇지만 앞에 장애물을 줘요. 아니면 앞에 제가 서 있던가 부딪히면 안 된다라는 바로 제약을 준 거죠. 이게 과제 제약이 될 수 있고 환경적인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든 무엇이 중요하던 과제 제약이나 환경 제약을 논하는 건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약을 줬고 그 제약 때문에 움직임이 변하죠. 부딪히면 안 되니까 얘를 더 위로 올리고 보통 이제 뒤로 당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새로운 움직임을 창발시키고 새로운 움직임을 탐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책에서 말하는 과제 제약이에요. 과제 제약 방법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화살표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길어 보이나요? 채팅창에 좀 써주십시오. 보시기에 뭐가 제일 길어 보이나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거나 뭐 PC로 보고 계시면 손으로 이거 이렇게 재보세요. 딱 재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럼 화살표 말고 이 중간에 있는 직선 크기 어떻습니까? 1, 2, 3번 다 해보세요. 다 똑같죠? 눈으로 봤을 때, 지각만 했을 때, 보고 느끼기만 했을 때랑 실제로 움직이니까 다르죠, 결과가. 그래서 지각과 동작은 커플링 되어 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이 동작에서 전이 효과가 떨어진다. 오케이?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뮬러 라이어 착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죠.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움직이게 해줘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좀 그 다음에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어트랙터입니다. 대학 최고의 선수 팀 티보우는 왜 프로에서 실패했나? 일단 이건 챕터 이 6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팀 티보우라는 친구가 대학 풋볼 리그에서 쿼터백이었나? 그걸로 탑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프로리그로 진출했는데 프로로 가니까 하위 뭐 한 70%, 80% 그러니까 거의 뭐
꼴찌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학 최고의 선수였는데 프로 가자마자.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많은 코치진들한테 물어봤더니 패스래요. 풋볼이면 공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위로 던져서 패스를 하죠, 보통. 근데 이 선수가 습관이 있어요. 아래로 한번 내렸다 가요. 볼을 잡는 것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뺏기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던질 때 한 번 더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 타이밍에 벌써 뺏기는 거고요. 이 팀 티보 선수가 공을 던지는 이 시간이 0.6초래요. 근데 보통 평균 NFL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 시간이 0.4초래요. 0.2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대학에서는 이게 먹혔어요. 근데 프로 레벨에서는 0.2초의 차이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던지는 습관만 없으면 잘할 수 있겠죠. 다른 능력들은 좋으니까. 이것만 고치면. 근데 이게 고쳐질까요, 쉽게?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말한 습관이 어트랙터입니다. 이거예요. 어트랙터를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어떠한 특정 움직임을 배울 때 우리는 굉장히 그 해당 동작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죠. 그러다가 막 그 동작을 막 많이 반복을 하면 어, 그 동작을 막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이런 패턴들이 몸에 익어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습관처럼 자리를 잡죠. 아까 설명드렸던 팀 티보가 패스할 때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 그게 바로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트랙터의 뜻이 그겁니다. 깊은 골. 그래서 여기 빠져 있어요. 팀 티보의 습관이 여기 빠져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 불안정한 상태, 임계 상태로 올려야 돼요. 올렸다가 다시 다른 곳에 빠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단 어떠한 움직임 습관에만 염두에 두지 말고 이 팀 티보의 예시로만 염두로 해두지 말고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어깨가 아픈 사람은 어깨 아픈 사람 그 사람의 움직임 패턴이 좋지 않은 곳에 어트랙터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너무 좋지 않은 패턴으로 어트랙터가 심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만을 당연히 믿게 되는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야 될 때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믿고 살고 있고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이 사람의 어깨의 움직임 패턴이 안 좋은 쪽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증이 발현되는 쪽으로 어트랙터가 깊이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빼내줘야 돼요. 이걸 빼내줘야 되는데 CPU처럼 그럼 CPU 인간의 움직임이 아까 얘기했던 정보 처리 이론처럼 CPU처럼 다 움직이는 거면 그러면 그냥 명령어 바꾸면 되겠네. 이 상태에선 이 각도에서는 뭐 어깨를 날개뼈를 어떻게 하시고 뭐 팔꿈치를 어떻게 하고 손을 어떻게 하세요? 돼요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백날 첫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명시적으로 킹하면 절대 무언가를 얻을 수 없죠.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뭐 브레인 트레이닝만 열심히 안 돼요. 움직이거나 조금 뭐 다른 움직이거나 뭐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뭐 그럼 똑같이 아파져요. 그래서 이 어트랙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냐 궁금하죠. 책에 나와요. 책에 나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슬라이드로는 또 담진 않았고 그냥 구두로 설명 좀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럼 저 어트랙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야기해 주세요.
맞아요. 어포던스를 바꾼다, 환경을 바꾸는 거, 습관을 바꾸는 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 처음에 딱 정리했잖아요. 이거 까먹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변동성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포던스를 바꾸는 거잖아요. 다양한 어포던스를 바꾼다는 건 다양한 변동성을 주면서 그것에 적응시킬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다양한 변동성을 주고요. 거기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다양한 변동성을 줄 때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 적당한 양의 변동성을 줘야 할지 또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내용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약주도 접근법과 차이학습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제약주도적 접근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바벨 스네치, 캐틀벨 스네치 이런 걸 할 때 초보자들이 몸에서 이 도구를 멀리 떨어뜨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앞쪽으로 멀리 떨어지니까 그 앞에 제가 서 있거나 아니면 벽 앞에서 하라 그래요. 거울 앞에 가서 하라 그러고 거울 깨면 50만 원이니까 다 물어내라 그러고 그럼 절대 얘를 앞으로 보낼 수가 없겠죠. 그렇게 지금 거리에 대한 제약으로 움직임을 바꿨죠. 이 친구한테 야 이걸 드는 순간에는 말이지 뭐 이것을 코 높이 정도로 올리는데 팔꿈치를 더 위로 들고 어깨를 더 위로 들면서 허리를 더 뒤로 젖히고 골반을 더 회전시켜봐. 안 먹힌다고요. 배워보신 분들은 잘 알죠. 뭔가 스포츠를 꾸준하게 배워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빨리 뭔가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대체로 안 먹히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안 먹혔을 때, 이것을 명시적인 코칭이라고 최근 표현하는데, 그 명시적인 코칭 방법이 그렇게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에 벽에 두거나 거울 앞에 두거나 이런 제약을 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제약 주도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차이 학습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캐틀벨을 배울 때 그러니까 역도를 같이 했어요. 캐틀벨이랑 역도랑 차이가 있죠. 캐틀벨과 역도는 차이가 있죠. 확실히 다르죠. 일단 생긴 것부터가 다르고 바벨은 양손으로 잡고 캐틀벨은 한 손으로 잡고 하니까. 근데 다르지만 뭔가 굉장히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네치의 동작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제약주도 접근법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생각되는 움직임 안에서 제약을 주는 거예요. 그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제약을 주는 겁니다. 차이 학습 방법은 그큰 바운더리는 같아요. 큰 바운더리는 같은데 다양한 것들을 막 시켜요. 스스로 내 안에서 유기체, 주어진 과제, 환경을 통해서 변해서 그 움직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발 현상을 더 많은 것들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을 막 시켜요. 그래서 이건 책의 후반부 파트에 나오는데요. 축구 선수들한테 파쿠르를 가르쳐요. 그 막 이렇게 담장 뛰어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을 것 같죠. 선수들이 헤딩을 하려고 굉장히 높이 뜹니다. 점프력은 돼요. 헤딩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기가 무서워서 못 뛰는 선수들도 있어요. 낙법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걸 배우면 낙법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뛸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은 많이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미국만 봐도 운동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은 NFL로 가요. NFL에 못 가는 친구들이 보통 NBA나 MLB로 가요. 보통 풋볼은 거의 다 하고요. 풋볼이 세계 스포츠 규모 가장 큰 거 아세요? 미국에서밖에 안 하는 거지만 아무튼 시장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풋볼로 갑니다. 풋볼로 가고 나머지 이제 풋볼로 가지 못하거나 다른 것에 좀 더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친구들이
보통 뭐 농구나 야구로 가는데 농구랑 야구로 갈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풋볼이랑 같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움직임 패턴들이 그 친구들 안에는 굉장히 많이 학습되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학습되어 있고 다양한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적응도 잘한다는 거죠. 변동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제약주도 접근 방법과 차이 학습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할 때에도 변동성을 이런 식의 변동성을 주는 거죠. 제약주도 접근 방법을 사용하거나 차이 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더 다양한 변동성으로 이렇게 팀 티보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라 제가 설명하기보다 책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8이 이론적인 내용이 가장 많은 챕터인데 이것을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여기 챕터 이제 11도 해놨는데 이게 아까 요거 실험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었어. 사라졌어. 우리 요거 실험했던 거, 뮬러랑 라이어 착시 실험했던 거.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2번이 길어 보였는데 손으로 갖다 재보니까 다 똑같았었죠. 이게 여기서도 이 챕터에서는 이걸 가장 강조해요. 지각과 동작의 커플링, 어포던스. 콘 놓고 막 드리블 하는 것은 동작만 하지 지각하지 않는다. 경기 중에 저렇게 일정하게 콘을 놓고 피해 다니는 상황이 만들어지나요? 안 되죠. 축구 경기 중에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이 생겨요? 상대편이 내 공을 뺏으려고 할 거고, 우리 같은 팀 동료들의 포지션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움직임은 시시각각 때때로 변하는데. 그래서 통계 학문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예측이 가장 잘 되는 스포츠가 야구잖아요. 내 움직임이 우리 동료 선수들한테 영향을 가장 덜 받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통계로 이 지표를 나타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전이될 수 있고 좀 더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축구 같은 건 예측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축구가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들도 가끔 생기잖아요. 한국이 독일을 이기는 것처럼. 이제는 못 이기겠지만. 갑자기 순간 또 열받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 트레이닝은 동작이 지각만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알려주려면 지각과 동작이 항상 커플링된 운동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고 뛰어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어,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 파트는 뭐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고 크게 뭔가 큰 내용은 없는데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사심이 많이 담긴 파트인데요. 다른 책에서도 제가 보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뇌신경과소성에 관련된 책이 거기서도 재활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 책에서는 재창조한다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센터의 아이엠바디에 오시면은 치료는 원래대로 돌리는 거고 운동재활은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IM바디가 뭐 나는 몸이 아닌 게 아니라요. IM 어포스트로피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 improve your body의 약자예요. 당신의 몸을 개선시키겠다, 나아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아진다는 말이랑 원래대로 돌린다는 말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아픈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나아지게 하겠다고요. 아픈 상태인데 그냥 그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지게 하겠다고요. 원래대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건 아프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건데
아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훨씬 더 강해지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당신의 몸을 개선시키겠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면은, 부상이 있어요. 부상이 있는 상태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RS 바스 기준으로 5, 6 정도 되면 저도 보편적인 재활 방식을 선택해서 본다 그랬죠. 2, 3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보통 그레이드 2, 3 정도면은 그 통증을 참고 어떠한 운동을 합니다. 보통 해요. 그러면 그 부상을 감수하고 내가 여기 어깨가 아프니까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땐 아, 이렇게 몸을 쓰니까 좀 덜 아프네? 아, 이렇게 하니까 어깨가 덜 아프네? 이것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스스로 훨씬 더 많은 움직임 패턴들이 창발될 수 있게, 더 많은 자기조직화 패턴들이 나올 수 있게, 다양한, 다양한 과제제약, 차이학습법, 어포던스를 제공을 해서 그 변동성에 적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체 능력들이 훨씬 더 뛰어나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 심폐 능력이 훨씬 좋아졌다. 최대산소 섭취량이 훨씬 좋다. 혈액의 순환이 훨씬 좋다. 즉, 산소 운반이 훨씬 좋다. 라는 것은 회복 속도가 빠르다. 아플 일이 적다. 컨디션이 계속 좋다. 예전에, 예전에는 1, 2km만 뛰어도 무릎이 너무 아프고 발목이 너무 아파서 못 뛰었는데, 이제 10km 뛰어야지 그렇게 된다. 그럼 개선되고 나아진 거잖아요. 그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픈 상황을 적응시켜서 더 나아지게 만든 거죠. 트레이닝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MBody가 Improve Your Body의 약자로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챕터 14는 개인적으로 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좋아하는 챕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 아까도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특정 근육만 보거나 혹은 보디빌딩식의 트레이닝에서도 특정 근육들의 포커스를 많이 두잖아요. 치료나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이나. 그것이 사실 이 자기조직화 패턴 안에서 뇌웰의 운동제어 3요소 안에서 보면은 그것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인디비주얼. 그 사람의 근육을 바꾸려고 하는 것 말고는 딱히 없어요. 이거 하나만 바꿨을 때 뭔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얘네들이 크게 바뀌지 않아도 이 전체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움직임에 확연하게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관절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루뭉술한 상황에서는 얘네들도 움직임에 굉장히 똑같아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2의 요소들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까지 같이 트레이닝 안에 접목이 되어야만 이 움직임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것을 바꿨으면 다른 것들로 이제 눈을 돌려야 나의 그 집중을 다른 것들로 돌려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같이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저는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자기조직화 코칭 방법, 그 느웰의 3요소, 유기체, 과제, 환경 이것들의 변화를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퍼던스, 지각과 동작 커플링, 과제 제약, 차이 학습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트레이닝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저는 센터에서 캐치볼을 합니다. 캐치볼 해요. 글러브까지는 없고요. 야구공으로는 당연히 못하고요. 그 아이들 노는 고무공 있어요. 탄성이 되게 좋아요. 맞아도 안 아프고. 그냥 맨손으로 캐치볼을 해요. 캐치볼을 어떤 사람한테 시키냐면요. 어깨 아픈 사람한테 시킵니다. 어깨 아픈 사람한테요. 오버로도 던지기 하고 언더로도 던지기 해요. 언더로 언더로 던질 때 어깨 아픈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깨 앞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언더로 던질 때 아파요. 아마 제 추측컨대 어깨 앞쪽에 그
바이셉스 롱헤드 텐던, 이두근, 장두근의 그 스트레치 앤 쇼트닝 사이클이 별로 좋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근육들, 근막경선 라인들도 그 순간적인 수축과 이완들을 언더로 던질 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잘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돼요. 근데 몇 번 던지다가 보면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발을 쓰고 스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텝을 잘 못 쓰면은 보여드려요. 스텝을 이렇게 쓰세요 하고 그냥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 지금 이분이 느끼고 있는 과제가 바뀐 거죠. 아, 저렇게 움직이라고? 그리고 제가 같이 캐치볼을 해드리면서 제가 그분이 던져야 하는 모션을 똑같이 하면서 계속 던집니다. 그럼 환경에도 뭐 변화가 있다고 할 수도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그래서 어깨가 아픈 사람한테 이걸 시킵니다. 어깨가 아픈 사람이 손이나 목, 뭐 팔, 어깨, 고유수용 감각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뭐 익히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공을 잘 던질 수 있나요? 야구 선수들이 어깨랑 팔꿈치 수술하면 공 잘 못 던지잖아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이 아니죠. 감각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변하잖아요. 통증은 이미 없고 재활 과정에서 막 열심히 해도 복귀가 하기 힘든 게 그 전과 내 몸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롭게 다시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깨 아픈 사람한테 캐치볼을 하고요. 허리 아픈 사람이랑 그 인사이드 패스하고 뭐 족구하고 그럽니다. 가상의 네트라고 그냥 바닥에 콘 같은 거, 라마콘 같은 거 두고 있고 족구해요. 대신 룰을 쉽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족구룰처럼 뭐 당연히 3번 안에 다시 리턴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몇 번을 건드려도 좋고요. 몇 번을 터치해도 상관없어요. 공이 바운드만 돼서 무릎 높이 이상으로만 넘어오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공을 잘 못 발로 공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은 일부러 첫 번째 퍼스트 터치 할 때 가슴 쪽으로 받을 수 있게 제가 그쪽으로 공을 뿌려서 드리기도 하고요. 하다가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이면 경기장의 크기도 줄입니다. 경기장의 크기도 줄이고 처음에 받을 때는 왼발로만 받게 하고 그럼 그것도 잘하면 왼발로만 써서 하세요. 그러니까 약발로만 써서 하세요. 이렇게 제약을 막 드려요. 캐치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일부러 좀 더 늘리면 저희 센터는 천장이 낮거든요. 그럼 천장이 높기 때문에 이거 공을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서 던지기가 힘들어요. 그럼 아무래도 좀 공이 세기가 있고 직선으로 날아오게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처음에 한두 번 팔로 던지다가 이게 팔이 아프구나, 정확하지 않구나가 느껴지고 제가 이러저러한 코칭을 해드리면 점점 몸을 자연스럽게 더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원바운드로 저한테 주세요. 투바운드로 저한테 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단순히 어깨랑 허리를 고치기 위해서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하면 실제로 이분들의 심박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15분, 20분 동안 이분들의 약점이 되는 관절이나 약점이 되는 움직임들의 다양한 변동성과 적응을 시켜줄 수 있으면서 이분들의 심폐 능력, 즉 회복 능력, 컨디션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했던 체육 시간에 배웠던 체조들, 체육 시간에 했던 운동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요즘 이거 합니다. 이 제가 지금 여태 강의에서 쭉 설명드렸던 이런 백그라운드 없이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거 보면 저 새끼 놀고 앉아있네. 날로 돈 버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찾아낸 겁니다, 나를. 일단 되게 재밌어서 다들 좋아하세요. 어깨 아프신 분도 던질 땐 어깨 안 아프다고 하고 모릅니다, 어깨 아픈지. 허리 아프신 분도 공 잘하고 족구 잘하세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어깨가 아팠다는 것도 있고, 허리가 아팠다는 것도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어, 일단 질문을 받기 전에, 음, 이 책의 뭐, 단점까지는 아니고, 어폐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읽다 보면은, 이런 자기조직화 코칭법, 뭐, 제약주도적 접근법, 차이학습법, 이런 것들로만 막 트레이닝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캐치볼하고 이거 족구하고 뭐 패스하고 이거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나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하고 다른 다양한 것들도 많이 시도를 해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매 순간마다 그렇게 창의롭게 움직임들, 트레이닝들을 개발시켜요?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명시적으로, 야, 그때는, 이럴 때는 이쪽 고관절을 더 써야지. 아, 이때는 이쪽 팔을 더 벌어지게 만들어야지. 이런 명시적 큐잉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한두 번 말해서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으면 편하잖아요. 이 사람은 다양한 변동성과 적응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쓰니까 내 몸이 이렇게 변하네. 그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명시적인 큐잉이 이 사람한테 어떠한 제약으로, 과제 제약이 됐건, 뭐 어떠한 제약이 됐건, 제약으로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트레이닝 방법도 효과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움직임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으면 전통적인 방법을 해요. 이거 물론 효과 있어요. 명시적인 큐인, 전통적인 코칭 방법이 안 좋고 여기 나와 있던 자기조직한 코칭 방법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사고의 변동성과 적응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이렇게 썼고 저렇게 썼고 다양하게 변동해서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고, 뭐 질문이 좀 긴 것 같으면은 저기 오디오 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7명밖에 없어서. 질문은 녹화를 끄고 하겠습니다.